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고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 측에 누명을 씌우는 셈인데 알고 보니 이 청문회를 소집한 공화당 의원의 과거 핵심 참모가 현재 쿠팡의 로비를 담당하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쿠팡이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건데 청문회 내용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의 쿠팡에 대한 인식엔 더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LA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보낸 청문회 출석 요구 사안입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미국 시민을 형사고발로 위협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한미무역협정에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표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역 합의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민감하지도 않은 정보였다고 축소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이 쿠팡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읊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하원 규칙에 따라 법사위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 소통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갑자기 한국 정부의 불법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 5년 동안 워싱턴 정관계에 $10,000가 넘는 돈을 쏟아부은 쿠팡의 로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미국 의회에 등록된 한 로비 전문회사의 등록 신고서입니다. 고객 이름에 쿠팡 INC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로비 이슈에는 쿠팡의 시장 확장을 통한 경제발전 목표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로비스트가 누구인지 봤더니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의 정책 전략 수석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조던 위원장이 갑자기 쿠팡 청문회를 소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외교 사안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진 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법사위 요청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의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에선 통하지 않던 쿠팡의 로비가 미국 의회에서 효과를 본 건데 기업 문제를 외교로까지 끌고 가려는 쿠팡의 노림수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그런데 서한의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수사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차별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 기업이라 구분짓지 않는 한국 시장에서 한국 고객들이 애용해 여기까지 온 쿠팡이 바로 그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하고도 본질을 덮으려다 이를 키웠다는 건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자의 눈 오혜정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쿠팡 청문회에 쿠팡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대신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내보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우리말을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t's in Korean and I do not speak Korean. So can someone provide m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그는 임시, 즉 잠시만 맡는 대표입니다. 김범석 의장 이후 쿠팡 국내 법인 대표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급히 미국인으로 대표를 바꾸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 내보낸 겁니다. 마치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시위하듯 말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의 미국 기업 시위에 발맞추듯 우리 정부 조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을 만들어 미국 기업들만 골라 부당하게 규제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 대상 7곳 중 6곳이 미국 기업인 건 사실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지배력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으니 잘 나가는 미국 기업들이 걸렸고 뒤떨어진 중국 기업이 빠진 것뿐입니다. 민감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무례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일부는 쇼핑 내역까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를 이런 정보를 미국에선 민감하지 않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피해자는 무려 3,370만 명입니다. 하지만 하원 법사위는 유출자 노트북 속 3,000명 정보가 전부라는 쿠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말합니다.
심지어 쿠팡이 이미 보상하기로 고객들과 합의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은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은 사용처도 기간도 제한된 심지어 5만 원을 줬지만 5천 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일방적으로 줬을 뿐입니다. 하원 법사위는 혁신적인 미국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같은 해 우리 정부는 2,6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게 1,300억 원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니 우리 법을 따르라는 요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 매일 미국 기업 쿠팡을 쓰다 개인정보가 털린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자의 눈 오혜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일부 의원 중심으로 쿠팡 감싸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경찰에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준비된 말만 짧게 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쿠팡 차별 대우라고 미 하원에 로비했습니까?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셀프 조사는 국정원 지시를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The NIS has publicly confirmed that they worked with us and directed us.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의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한 적 없고 그럴 위치에도 없다고 밝혔고 국회가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논란은 쿠팡이 자초한 셈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 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앞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계정 수가 3,000개라며 3,300만 개 넘는 계정이 유출됐다는 한국 정부 발표를 공격했지만 어제 계정 16만 5천여 개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셀프 조사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의혹은 더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산재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쿠팡을 공개 엄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대북 지원 사업을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미국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유화적 제스처를 낸 걸로 풀이되는데 실제 북미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북한 발생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번지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양돈장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표적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아무리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도 UN 대북제재위원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NGO, 민간단체들도 면제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나 정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단 9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국내외 민간단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17개 대북 사업에 대해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조현 루비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로 정부는 양국이 그간 대북 조치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묶여있던 17개 사업을 일시에 해소한 것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제재 완화의 맛보기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총 지원 규모는 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이미 오랜 기간 인도적 지원 사업도 수용하지 않아온 만큼 호응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관련 대외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최근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지방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소위 몰빵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제는 한계를 맞았고 서울 부동산 문제도 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적극적인 지방 균형 정책을 통해 서울로만 모든 게 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지역 60년 수건이었던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성장 전략이었던 수도권 집중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인 서울은 집값이 폭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곧이어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요새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며 말문을 연 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청년과 기업들이 떠나고 서울로만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그러면서 그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 등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고 산업과 기반시설 배치 과정에서도 지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만큼만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선을 정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단결에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노동자 권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주가 조작 폐가 망신을 천명한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한경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해온 이른바 폐가망신 원칙.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또다시 주가 조작 폐가망신을 언급했습니다. 호재성 기사를 쓴 기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 기자 5명이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고 주가를 올린 뒤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직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속 미공개 정보까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고 주식을 미리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최근 3, 4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 왔고 대상 종목도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회사 PC 대신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등 내부 시스템에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질서 교란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은 주가 조작 대응단이 맡은 3호 사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폐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 기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내일자 신문 1면에 언론사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하고 아울러 업무 방식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5,000선을 지키긴 했지만 미국발 충격에 장중 한때 4,900선이 무너지며 출렁이었습니다. AI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붕괴될 거란 공포심이 확산됐고 관련 증시에 대한 버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미국의 대표 기업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천억 달러, 30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었지만 장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역시 좋은 실적을 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 매도에 나섰습니다. 고도화된 AI가 기존 산업을 잠식할 거란 공포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AI가 금융과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게임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내가 왜 굳이 비싼 돈을 두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크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먼저 번졌고 이는 AI에 투자를 확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과 금은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하락한 여파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3조 원 이상 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5천선은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국내 증시의 추세가 변한 것이 없다며 급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다시 되찾을 거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좀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당분간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 증시에 퍼진 공포심은 최근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AI 에이전트의 성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클로드 코워크라는 AI 비서인데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서비스를 아예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췄길래 시장이 깜짝 놀란 건지 이지수 기자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분기별, 반기별 거래 명세서 3년치가 10개가량 파일에 빼곡이 담겼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파일 접근 권한을 주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분 뒤 엑셀 파일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연도별 합계가 이렇게 유로 단위로 나왔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미국의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내놓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클로드 코워크가 세계 증시와 테크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등 기존 AI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답변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결과물인 파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20쪽짜리 정책 자료를 주면 2-3분 만에 발표용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특정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요청하면 코딩까지 해주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도 더 진화했습니다. 성능 좋은 새 AI 에이전트의 등장을 두고 왜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걸까? 뛰어난 성능, 그리고 법률 브리핑, 계약 검토, 재무 분석 등 11가지 기능까지 제공하다 보니 매달 구독료를 받고 같은 서비스를 하던 소프트웨어들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률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나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등은 주가가 하루새 5% 내외 급락했고 이들과 협업해온 클라우드 업체들까지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걸 맞춤형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성 제품은 안 통하겠네 뭐 이런 거. AI 산업의 급부상이 시장을 이끌더니 새 AI의 등장이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AI 산업 동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AI의 결과물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 CEO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시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무위원회가 돈을 요구한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해 논란입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랑을 민병주 당협위원장이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출마 희망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2천만 원 내놓고 공천 받으면 1,000만 원, 당선되면 1,000만 원 내놓는 거야. 녹음 파일을 입수한 시민 언론 뉴탐사는 민병주 당시 당협 사무국장이 자신도 돈을 주고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구의원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화에선 여러 출마 희망자들이 얼마씩 냈는지 뇌물 액수까지 거론됩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최 씨는 3천만 원, 전 씨는 2천만 원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두 사람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결국 중랑구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은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당무감사위원회에 접수됐는데 당무위는 어제 민 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공천 뇌물에 대해선 특검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공천 뇌물엔 솜방망이만 휘두른 겁니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공천원금 의혹도 특검에 맡길 생각이 있느냐, 남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가 자신에겐 관대한 비겁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징계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장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 당무위가 더욱 엄중한 공천 뇌물 사태엔 정지 6개월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고 공천 뇌물이나 공천 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민병주 위원장이 금전수수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는 사건에 연루된 민병주 위원장과 중랑구 최모 의원, 전모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고성국 씨의 징계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오늘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전두환을 풍운하로 칭하며 당당한 역사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더 나아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지난달 30일 고 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오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접수 일주일 만입니다. 서울시당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도 배 의원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 과정에 서울시 당원 의사와 상관없이 성명서 등을 냈다는 이유로 제소됐습니다. 당권파와 친한계가 윤리위를 동원해 전면전에 돌입한 건데 다만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장동혁 대표에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가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고 씨 주장에 무응답으로 호응한다며 군사정권 후회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에 아버지 사진이 더 있을 이유가 없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장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까지 직을 걸고 요청하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한 장 대표 제안은 계파 간 갈등만 키운 채 없던 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 조국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다는 민주당 대위 문건 유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논의된 적 없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라면서도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미략서를 다시 거론하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합당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방식과 일정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는 다음 달 3일까지는 합당 신고를 마친다는 일정과 지명직 최고위원회 혁신당 인사를 임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탈당과 징계 이력으로 인한 공천, 경선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자는 내용도 있는데 민주당의 탈당에 혁신당으로 간 인사들의 출마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반대파들은 미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려 합당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 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합당 미략이죠. 찬성파는 이견 분출은 당을 흔드는 일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집안 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정 대표는 논의된 적 없는 자료라면서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합당 반대파들은 정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대표의 말,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습니다. 정 대표는 중진 의원에 이어 3선 의원들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며 합당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8일 마라톤 최고위원회의를, 오는 10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략설로 불똥이 튄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누구에게도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의원에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아예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퇴직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6년도 되지 않는 재직 기간의 퇴직금으로 납득하기 힘든 금액.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언급하는 녹취까지 공개되며 돈의 성격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2020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해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면 된다고 답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뇌물 성격의 50억 원을 곽 전 의원 대신 아들에게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 하지만 법원은 3년 전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 1심에서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 아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50억 원은 아들이 받은 것일 뿐 아버지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첫 무죄 판결 이후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고 아들도 뇌물 사건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결국 뇌물 혐의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법원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또다시 재판에 넘긴 건 뇌물 사건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그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과 민정수석을 거친 실세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말단 직원에 가까운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평범한 의문은 이번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3대 특검이 진상규명을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임명된 권창형 특별검사는 3대 특검이 성과도 거뒀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쳤고 여전히 진상규명에 대한 여망은 크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을 약속했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가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3대 특검은 성과도 거뒀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을 열면서 특히 12.3 내란과 관련해 남아있는 의혹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차 특검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2차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17가지. 그 가운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의혹과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란 준비 의혹 등의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결론을 맺지 못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인데 권 특검은 재탕 특검이라는 국민의힘 등의 지적에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기존 특검했던 사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2차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특검보 5명을 포함해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 사건은 군사기밀이나 군사법과 얽혀있는 만큼 군 법무관 출신 특검보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15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권 특검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검사는 수사팀 일원으로 받지 않고 사무실도 검찰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자리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했는데요. 그런데 망언과 궤변으로 일본군 성범죄를 두둔한 이 책이 전국의 공공도서관 40여 곳에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시위를 해온 김병헌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도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쓴 책을 가슴팍까지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활동을 해왔고 또 이런 책도 쓰고. 빨간 수요일,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적 없다며 일본 극우식 논리를 펴는 책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나 강제 동원을 명백히 밝힌 UN 보고서도 부정합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왜곡 사실을 허위 사실을 이제 적시한 거고. 그런데 이 책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정독, 종로, 서대문 도서관과 경북 안동시립 어린이 도서관, 전남 여수시립 돌산 도서관 등 모두 44곳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군 성범죄를 두둔한 책을 세금으로 구매한 셈입니다. 도서관에 물어보니 이용자가 신청하면 사놓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김 씨 관련 인물이나 특정 단체가 신청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편향된 역사관을 반영하거나 공공도서관에 부적합하면 제외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150개 정도 올라와요. 그럼 신속하게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책 안내에 편향된 책이라고 나와 있지는 또 않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 금샘도서관, 강원 강릉교육문화관 등 공공도서관 13곳은 일단 도서 검색이 안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약간 사회적으로 좀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내리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해서 제적 처리를 들어갈지 아니면 문매를 한 단위 올라시킬지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계속 비슷한 책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일본군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책이 공공도서관에 또 깔릴지 모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일상에 새벽 배송이 들어와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탈팡을 했더라도 또 다른 새벽 배송을 찾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이제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법안도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 재작년 5월 과로사한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가 남긴 문자입니다.
새벽 배송 노동자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안 되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막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야간 작업은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건강에 해롭지만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주당 60시간 넘게 일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규제 완화가 논의 중인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에 뛰어들면 더 많은 노동자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대로 된 심야 노동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닙니까? 야간 근무 시 노동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연속 근무할 땐 일정 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야간 노동 시간대에 적정한 인력 배치와 교대제 업무량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 명절이나 악천후 때 특정 시간까지 배송을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페널티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벽 배송 노동자 상당수가 프리랜서인 점을 고려해 사고 시 산재 보상 방법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부는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오는 9월쯤 내놓을 계획이지만 사회적 공론화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그제 입춘을 지나면서 물러가는 듯 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쳤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도윤성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광화문 광장은 새파랬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하루 만에 10도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풀리는 듯했다 다시 얼어붙은 날씨는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새벽에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매일. 근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달리기도 못하고. 두툼한 패딩을 다시 꺼내 입었고 모자도 깊게 눌렀었습니다. 겹겹이 에워싸봤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안에 한 5개 입은 것 같아요. 모자에다 귀마개 같이 쓰고 마스크하고. 그래도 추워요. 장갑도 제일 두꺼운 건데. 하루 만에 돌변한 기온에 관광객들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We feel absolutely the change this morning when we woke up and go outside. We say, wow. 따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Little princess wear the Korean clothes and then don't feel cold more. Today is a day that we want to go out to get humble. So we also don't know that the weather gonna be this cold. 낯선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아쉽지만 한복을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Actually, we were supposed to visit the Royal Palace, but then we choose to go back to and change to our winter clothes. Maybe 10 minutes. We just had a group picture. And 오늘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내일과 모레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많게는 40cm, 제주도에는 3에서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 앱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이미 2년 전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그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이버 공격도 애초부터 데이터 탈취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따릉이 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어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면서 서울시설공단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공단이 2년 전 정보 유출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말 사이버 공격을 받아
8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20일 뒤 서버 보안업체가 해당 공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10쪽 분량의 보고서엔 따릉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6개 정보로 당시 이용자는 455만 명이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공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고 서울시는 인정했습니다. 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시에 이제 보고하지 않고 묵인해서 이제 그 후에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조치는 못 취했고요. 당시 따릉이 앱 장애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단은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고 보안 강화 조치만 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 당시 공격은 디도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 탈취를 노린 웹 취약점 공격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웹 취약성은 디도스처럼 요란하게 하지 않고 목적이 달라요. 보안 쪽 전문가는 그냥 ABC에 해당되는 용어라서 두 개 헷갈릴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서울시와 공단 모두 당시 보고서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 왜 신고가 누락됐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단 담당 부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역시 장기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헌혈 사은품으로 주자 이른바 헌혈 오픈런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두쫀쿠 수급이 어려워지자 혈액 수급이 다시 어려워진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청 앞마당에 헌혈버스가 찾아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인 이들 대부분은 시청 직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업무 시간에 짬을 낸 겁니다. 사실 찾아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사실 잘 왔다 생각합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울산에서 헌혈을 한 사람은 8,400명.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매달 10,000명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방학을 맞는 겨울철마다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에는 헌혈 기념품으로 인기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340개가 하루 만에 동난 뒤 혈액 재고는 다시 적정 수준인 5일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준 울산 지역 혈액 재고량은 4.11 수준으로 특히 AB형은 2.61로 적정 보유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혈액원은 특히 설 연휴 전후 발생하는 응급수술을 대비한 혈액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들뿐 아니라 함께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 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아들 집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3살 조모 씨.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함께 모여 준비한 자신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서울 집에는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달린 점화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상당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왔는데 자신을 홀로 살도록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엉뚱한 복수극을 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인천지법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살인 혐의, 살인 미수 혐의, 방화 미수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고 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려고 상당 시간 시도했다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만들고 개조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조 씨는 선고 뒤에도 덤덤한 표정으로 있다 말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WBC에 나설 야구대표팀 30명의 최종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한국계 빅리거 4명이 합류한 가운데 대표팀 주장은 이정후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류현진, 이정후부터 김도영, 안현민까지 지난 대회보다 업그레이드된 30명의 대표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Do Young Kim is going to be one of the names that we get to know, a star third baseman. His favorite player is Fernando Tatis Jr. and he plays with a lot of flair as well. 관심을 모은 한국계 빅리거는 모두 4명. 류지영 감독은 최고 구속 162km에 빅리그 정상급 구원투수 오브라이언을 마무리로 기용하고 존스와 위트컴이 대표팀에 부족한 오른손 거포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컴은 김하성이 빠진 유격수 자리도 소화합니다. 충분히 유격수로 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습하는 과정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변수가 있었을 때 위트컴 선수를 생각을 하고 대만전 등판이 유력했던 문동주의 부상 이탈로 투수진 운용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 전략적인 어떤 그런 투수 기용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있었고요. 다시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마이너리그 소속의 고우석까지 모두 7명의 해외파가 발탁되면서 팀 전체를 아우를 주장으로 이정후가 임명됐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의 우승 후보 일본은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메이저리거 8명이 포진한 화려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와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 대만도 150km 후반에 강속구를 뿌리는 소프트뱅크의 쉬러시와 니오넴의 구린루이 양을 비롯해 빅리그 5년차 외야수 페어차일드 등 대만계 2명을 영입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내일 새벽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3개를 목표로 평창대회 이후 8년 만에 종합 10위 진입을 노려봅니다. 밀라노 현지에서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새벽 개막식이 열리는 산시로 경기장. 주요 출입구마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집니다. 밀라노 시내 곳곳에도 장갑차와 6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돼 2달 전부터 이탈리아 전역을 돈 성화는 마지막으로 밀라노 시내를 돌며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피겨 선수 출신 K-팝 스타 엔하이픈의 성훈도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성화 봉송을 마쳤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 두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는 만큼 성화도 두 곳에서 동시에 점화됩니다. 개막식에서 우리나라는 피겨의 차준환과 빙속 박지유를 기수로 앞세워 이탈리아 알파벳 순서에 따라 22번째로 입장합니다. 개막식 처음 참가하기 때문에 너무 설레고 기수까지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될 수 있도록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2,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엔 11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쇼트트랙과 스노보드 등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기대하는 우리나라는 평창대회 이후 8년 만에 종합순위 10위 진입을 노립니다. 첫 올림픽이기도 하고 신인에 대한 패기로 그냥 잃을 거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쏟아내고 오겠습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인 올림픽, 71명의 우리 선수들은 뜨거운 감동의 드라마를 준비하며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엔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중서부에 이어서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호남과 제주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호남 서해안 지역에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일부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광주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오르겠지만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